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주시하는 가운데 또 매파 발언이 있을 것으로 또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매파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어제는 일단 테크주들이 일제히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기다리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슈에 좀 더 민감한 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같이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내장과 중화권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소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중국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라도 리오프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중국 당국의 방역 관련한 브리핑이 우리 장 마감 이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힘이 돼줬습니다. 그 안에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는 멘트 등을 기대했던 거죠. 코스피 코스닥은 각 1% 이상의 상승 보였고요. 그 전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테마성으로 올랐던 섹터들 보시면 카지노 쪽이 4%, 여행, 화장품, 항공, 면세 쪽.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시세가 좋은 것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이나 참 좋은 여행, 연우, 글로벌 텍스프리 면세 쪽 종목도 괜찮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대한항공과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탄력을 보인 거고요. 어제 중화권 증시도 회복의 흐름을 보여줬죠. 상해종합지수 2% 이상 올랐고요. 홍콩 항생은 무려 5% 이상이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장 후반에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방역 브리핑 이후에 더 추가적인 탄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확실히 내용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장 리오프닝이 아니라는 거에서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확인했다라는 건 비교적 긍정적이었죠.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멘트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노년층의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놨고 행정 봉쇄과 과도한 봉쇄를 금지시키고 봉쇄를 할 경우 신속 해제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가 중요하다라는 멘트까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온건한 기조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미리 선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요. 오늘 장은 차익 매물이 나올지 추가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은 지금 손에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만 하면 아무래도 증시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전환된다면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눌렸던 만큼 강한 응축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주 중심으로 1차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엔 중국의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중간재 성격을 띤 철강 이런 쪽의 종목들이 또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관련해서 계속들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는 시간 외에서 한국 화장품 등의 일부 화장품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함께 뉴욕장은 파월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오른 채 끝이 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로 매수하기가 빅테크 쪽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에너지나 금융 쪽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선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역시나 내부를 들어가 보면 할인율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에서 오롯이 긍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전망에 유가는 또다시 올랐고요. 에너지주는 강세 움직임이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과 가동률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있었네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떨어졌다라는 소식 등이 들렸습니다. 일단 엄청난 호재성 이슈는 전혀 없었고요. 시장이 조금씩 타격을 주고 갉아먹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 보시면 빅테크 쪽이 확실히 조금 부진한 게 여지없이 느껴지죠.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좋았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데요. 회사채 발행 이슈가 좀 개별적으로 있었고요. 애플이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애플이 계속 말이 많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애플의 편에서 애플에 대해서 큰 충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과밍치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과밍치마저도 돌린 거죠. 4분기에 14%와 프로맥스 출하량이 전망치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정저우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냈습니다. 애플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은 2%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금융주와 에너지 쪽이 오늘장에서는 여전히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가 철도 쪽이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철도나 산업재 쪽 좋았는데 철도가 좋으면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죠. 미국의 철도밤 리스크가 12월 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계속 체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일단은 마음에 담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이었고요. 이제 국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부진했죠. 그러니까 또 여지없이 국내 애플 관련주들 생각이 났는데 삼성증권에서 어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이폰을 놓아줄 때라는 거죠. 스마트폰 그동안 믿었던 특별함에 특별한 수요는 끝이 났다. 내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놓아주자라는 말이 좀 상처네요. 이 아이폰 아웃퍼폼 기간이 끝났고 더 이상 아이폰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니지만 엄청난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홀드 의견으로 바꿨고요. 반면에 내년에 중국에서 그래도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중국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을 정말 놓아줘야 되는 건지 LG 이노텍과 관련한 부품주들 보내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어땠나 국내를 되돌아봤더니요.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 강약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려왔던 올해입니다. 지속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도 테마의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쪽에 올랐다 바이오로 갔다 메타버스로 갔다 우리 흠슬라 하면서 해운 쪽으로 갔었죠.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원전, 신재생 그다음 최근에는 네온과 우크라 쪽이었는데 차기 테마 주도주는 무엇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올 한 해 외국인과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쭉 한번 줄을 세워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선전했네요. 우리금융지주나 SK하이닉스 등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조금 내수나 물류 쪽 종목들, 2차 전지 쪽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뱅크, LG전자 손실이 조금 만만치 않은 올해였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또 올해 문을 과연 어떻게 닫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들려온 트레이딩 뉴스들 지금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 따라서 좀 가볍게 흘러가는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체크를 좀 더 따로 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쉬운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폴란드가 한국항공우주에게 선수금을 빨리 지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4조 원 정도 줄 게 있었는데 사실 천천히 줘도 되는데 빨리 주고 납기 기한 제발 맞춰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폴란드의 18개 방산사가 방문을 해서
혹시나 추가 계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포럼이 재개가 되는데 여기에 재계 인사 300명이 총출동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력과 원전을 수출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베트남과 광물 협력을 맺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어찌됐건 원자재나 전력 쪽에 또 관심을 둬야 될 내용인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조금 더 굵직한 이슈라면 이 두 가지 이슈는 눈치 게임입니다. 요거 관심 받으면 트레이딩으로 타닥 올라갈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눈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선 전기차 충전 이슈가 어제 또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유라테크나 아모센스 등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고요. 버추얼 휴먼 시장이 뜨겁다라는 언론 기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짝 흘러나오던데요. 보이는 이 여성분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람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대체되는 쪽이, 투입되는 쪽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반짝였던 건 메타버스입니다. 눈치 게임 보시다가 또 흘러가게 되는 내용들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는 광케이블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리튬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실시간으로 리튬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탄산 리튬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쭉쭉쭉 고공행진하면서 지난 11월 14일쯤에는 580위안쯤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그때보다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560위안대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게 국제 리튬의 가격은 왜 단위가 중국 위안화일지 이유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중국은 리튬 채굴 시장에서 점유율이 불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44%나 차지하면서 중국은 수산화 리튬 같은 리튬 화합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도 리튬 가공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80%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미국의 IRA 법안 등의 시행 영향에 이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의 확보를 위해서 K배터리 원팀을 구성하고 2030년에는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듯이 국제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올해 흐름도 정말 상당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요. 정말 올 초에는 뭐 약간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연중으로 확인해 보니까 경동 인베스트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283% 올랐고요. 포스코 엠텍은 26%가량, 하이드로 리튬이 1700%나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보 마그네틱이나 미래 나노텍 같은 종목들도 100%가 넘게 올랐고요. 또 금양도 올해 들어서 467%나 상승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경동 인베스트가 10%대 강세, 포스코 엠텍 8%대, 하이드로 리튬 7%대 강세 나타냈고요. 포스코 엠텍과 대보 마그네틱은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과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충성의 장단 맞춤 시간에도 수익률이 20%가 넘게 나와서 AS를 가져봤고요. 또 지속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 빠졌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어제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이제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이 최근에 또 리튬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철강주였다가 리튬 쪽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 속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으면서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주력으로 하고 있던 철강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글로벌 철강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서 소폭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튬 사업의 가치는 6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31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과 올해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는 이렇게 리튬 관련된 공장을 착공한 만큼 앞으로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난 9월 그리고 올해 지금 11월까지 지금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가 넘게 올랐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체크해봤듯이 리튬 관련주들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앞서 올해 들어서 1,700%나 상승했다는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9월 달에는 거의 8월 달에는 한 2,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최근에 3만 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던지면서 살짝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라도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요. 중국에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수급 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또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리튬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또 뉴스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시범 도입이 됩니다. 삼성페이와 혈투가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 쪽에서도 이 삼성페이 마케팅을 더욱더 지금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직방과 손을 잡고 이제는 삼성페이를 활용하면 도어락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부분도 마케팅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 관련주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그동안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꺾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내 대비 오늘입니다.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이 끝났는지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독식하고 있는 반도체 계측 장비가 이제 국내 기업들도 관련해서 지금 급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10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와 이미 오랜 협력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는 곧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19%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이미 국내 반도체 계측 장비 쪽을 좀 견인하고 있는 쪽인데요. 내년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6%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조금 전에 민영 앵커가 전해드리기도 했던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연내 전기차 무선 충전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그룹, LG, SK, 쌍용차까지 모두 다 지금 대기업들도 무선 충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라테크가 4% 가까이, 아모센스, 동양 EMP 등등의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좀 지켜보고자 해서 하나 화두를 던져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광케이블 광섬유 업체인 코닝의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저희 업계는 분위기가 좋습니다라고 꺼내놨고요. AT&T 역시나 광케이블 관련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클리어필드라고 광섬유, 배포, 분배 또 관련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는데요. 최근 5년 차트입니다. 보시면 대단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코로나
이후와 이전을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닝이라는 종목도 세계적인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 업체인데요. 2달간의 상승률 놓고 보면 15%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쪽의 흐름이 좋을까 찾아봤습니다. 5G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도 광대역 인프라 설치를 늘리고 있고요. 프랑스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대역 인프라 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에 자극받은 독일과 영국도 엄청나게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미국에서도 통신 인프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소식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가격이요, 작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광섬유, 광케이블을 좀 주목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어제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등 미래 대용량 고품질 인터넷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축 건물에는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눌려 있었던 광케이블, 광섬유 관련한 종목들이 비교적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가온전선, 국내 통신 3사의 광케이블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어제 4% 정도 올랐고요. 대한광통신도 광섬유, 광케이블 업체죠. 어제 2% 상승이었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 경에 8,000원에 육박했었거든요. 2,000원대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종목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머큐리나 이노인스트루먼트 등의 종목들도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게 있을지 광케이블 관련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가나 안 가나 2개 정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이 이번에는 네옴시티 신도시 건설에 이어서 사우디의 1,300조 규모의 국제공항, 킨살만 국제공항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국제공항 건설 관련주들이 일제히 정규장에서 올랐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가나 안 가나 시간의 거래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국내 증권사 4곳에서 두산마켓의 지분 4.98% 정도를 블록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두산마켓의 주가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고 전망도 밝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마켓 시간 외에서도 4% 정도 빠진 만큼 이 급락이 불가피한지 시간이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죠. 네, 뉴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뉴욕장과 중국 이슈 그리고 섹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장에 힘이 돼줬던 건 그 전날 또 약간의 부담 요소였던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거 좀 다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객관적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저께 중국의 발언 내용도 과연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등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내포하긴 했지만 전면 규제 완화가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뭐 내년 3월이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꽤 많이 바닥 대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과연 추격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국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이라도 기대감들이 일부 좀 있는 것들이 좀 있고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입국자라든지 또 출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어찌되었든 리오프닝 이슈가 된다라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넘도록 아예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경제 재개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초부터 다른 나라 빠른 나라는 작년 말부터 조금씩 경제 재개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의류주에 대한 어떤 소비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FNF 홀딩스죠. FNF는 좀 주가가 덜 올랐지만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그런 이슈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류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좀 더 가져가 보자. 그래서 카지노 의류주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차익스픽 종목이었던 게 파라다이스와 GKL 등입니다. 여전히 카지노와 의류주 쪽에 대해서는 뭐 지속 관심 유효하나 리오프닝 기대감에 올랐던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섹터 전략으로 가본다면 뭐 섹터라기보다는 테마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의 고공행진,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일부 종목에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리튬 관련 종목군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좀 많이 올랐다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 리튬 가격이 지금 뭐 한 3배 이상, 3.5배, 뭐 4배 이상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나라가 투자한 게 10조가 넘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 10%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는 중국 같은 경우도 20%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판매 증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은 천정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중국에서 리튬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중국의 공급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쪽으로 해서 공급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돼주면서 뭐 지금 PER이 50배든 100배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을 계속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그 PER을 인정받는 것인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아직 반영되기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또 어떤 회사가 리튬을 개발한다, 뭐 강산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만 그런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간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지금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뭐 호주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 이것이 제품화되는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럼 과연 지금의 이 고공행진이라는 리튬 가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PER 밸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본다라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뭐 포스코 엠텍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옥석 가리기는 일단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옥석 가리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다. 한번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옥석 가리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변죽만 올릴 것이지 수익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누가 매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겁나서 못 사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럼 정리 쪽으로 저는 뭐 적극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오늘도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매매의 그 몫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저희야 대표님의 뷰가 궁금해서 모신 거니까요. 그 뷰를 참고하면 되겠죠. 자, 이제 광케이블, 광섬유 쪽 살피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러시아산은 뭐 수출 금지가 돼 있고 네. 중국 것도 공급망 차질로 인해 안 되고 하니까 뭐 한국, 뭐 미국 이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광섬유, 광케이블 어제 나온 정책 이슈까지 더불어서 좀 괜찮을까요? 저는 이 이슈, 어제 나온 정책은 새로운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한 4, 5개월 동안 그 케이블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뉴스, 그때 나온 것들은 구 건물,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 관련해 가지고 광케이블 전환을 좀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신 건물이죠. 근데 구 건물에도 광케이블 전환하는데 신 건물에 광케이블을 안 깔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뭐 그건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광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5G 시장도 있고요. 또 제가 요즘에 쓰는 인터넷 속도가 1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500메가도 넷플릭스 보고 인터넷 하고 하면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고속 인터넷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그 LS 그룹이 이런 전력망 케이블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 가온전선은 오히려 근데 최근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것이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요는 계속 탄탄하다라고 본다라면 뭐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권역에 둘만한 섹터다라고 판단 받아봤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익스픽 갈게요. 어제 테마 상승 상위권에 쭈르륵 리오프닝이 있고 그 맨 위에 있었던 게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네. 은행 얘기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한 달 전인가도 은행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KB금융 얘기하셨죠? 네, KB금융 말씀드렸었는데 별로 이렇다 할 모습을 띄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된 것들이 레고레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좀 불안전,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은행주들도 같이 급락이 나온 건 아닌데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은행 본업만 하는 뭐 DGB 금융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는 엄청 올라왔어요. 그 한 달 사이에 꽤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라면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저께 나온 뉴스들을 본다라면 예대율을 좀 자율적으로 하겠다. 좀 유동성을 좀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 좀 있었고요. 또 배당 관련해 가지고서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이라든지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걸 본다라면 조금 12월에는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항상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못 간 게 좀 아쉬운 게 은행주들인데 다시 한번 저는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안정성과 또 지금 살펴지는 분위기들 그리고 배당 이런 이슈와 좀 살폈을 때 KB금융과 신한지주 관심을 둘 만하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흐름 나오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창희 대표님과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